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생물학의 아이콘이죠. DN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DNA라는 용어는 이제는 거의 뭐 일상 용어가 되다시피 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DNA가 뭐냐, 아니 DNA가 뭐의 약자냐라고 이제 하면은 사실 거기에 답할 수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근데 DNA의 원래 전체 그 명칭을 쓸 수 있으면은 반은 생물학의 반은 거짓말 좀 보태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끊어놨습니다. Deoxyribonucleic acid. 자, 뒤에서부터 한번 와보겠습니다. acid, 산이죠? nucleic, 핵산. 핵산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뭐 건강에 좋다고 그러고 뭐 핵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산. 핵산이 왜 핵산이냐? 자, 조금 우리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현미경이 발명됩니다. 17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이제 우리 그동안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미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유명한 것이 바로 코르크 세포를 관찰한.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작은 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들, 이게 생물체의 세포 안에 방들이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 방, 라틴어 셀라를 따와서 세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렌즈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아진 현미경으로 봤더니 빈 방인 줄 알았던 세포가 벼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뭐 많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포 소기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좀 커다란 게 보여요. 크니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뭐라 불렀느냐? 핵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시간이 지납니다. 화학자들이 핵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핵만 분리해서 핵 안에 물질이 뭐 있나 봤습니다. 봤더니 산성을 띠는 거예요. 산이네. 어디서 나왔어요? 핵에서. 그래서 그걸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이에요. 핵산인데 구조가 어떠냐? 봤습니다. 구조를 봤더니 기본 구조 뼈대가 5탄당으로 되어 있어요. 5탄당이라는 건 탄소가 5개라는 말입니다.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5탄당 리보스. 그러니까 5탄당이 있으니까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약자로 RNA. 요즘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유명해진 mRNA, 바로 이 RNA 백신이 이겁니다. mRNA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확대해 볼까요? 5탄당에 요 2번 탄소 밑에 보면 지금 OH로 되어 있습니다. OH가 있으면 이게 리보스인데 이 OH가 아니고 그냥 H, 즉 산소가 없으면, 영어로 말하면 산소가 없으니까 디옥시. 여기 산소가 없으면 그게 디옥시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약자로 DNA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유전 물질인 DNA입니다. 그래서 RNA와 DNA의 차이는, 그리고 핵산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DNA와 RNA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이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오각형의 양쪽에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염기, 한쪽에는 인산기가 붙어 있죠. 염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A, G, C, T.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4가지가 있습니다. RNA에는 T,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습니다. U. 근데 이 T와 U는 화학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RNA와 DNA의 차이는 산소 유무와 T냐 U의 차이고요. 참고로 그 영화 가타카는 이 4개의 염기 GATTACA 이거를 조합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가타카는 아마 어떤 회사의 이름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DNA와 염색체는 같은 건가요? DNA와 유전자는 같은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그거를 이제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어떤 분 짜증을 내시죠. 무슨 그런 답이 있냐고.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켓, 안에 입은 셔츠, 바지, 이 모든 것이, 양말까지 다 모든 게 하나의 같은 천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천이 바로 DNA라는 화학물질입니다. DNA는 화학물질이잖아요. 네. 무엇이죠? 옷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네, DNA는 우리 유전물질의 재료, 유전물질의 실체입니다. 저 여기 자켓이 있습니다. 안에 난방이 있습니다. 바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거가 하나의 염색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벌의 옷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염색체예요. 보시면 여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단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깃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유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DNA와 염색체가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DNA는 이걸 구성하는 재료이고 염색체는 제 옷을 보시는 것 같으면 하나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또 실체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거, 제가 입고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뭐라 부르느냐? 그걸 우리가 유전체, 게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A는 T와 G는 C와 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 전선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인상기가 보이시죠? 이 인상기가 요 앞에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요 인상기가 어디에 붙느냐? 저 3번에 붙어 있는 OH에 가서 딱 붙어요. 여기에 가서 딱 붙어 결합이 돼요. 계속 붙으면서. 그렇게 사슬이 만들어져요. 자, 어려우시면 다 거두절미하고 얘네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붙으면 뭐가 된다? 하나의 사슬이 되는 거예요. 됐죠? 하나의 사슬이 됐고 거기에 염기가 붙어 있어요. 그 두 개의 사슬이 A는 T, G는 C, 정확히 이 규칙에 따라서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합을 하면 이건 그냥 이제 제 말씀 믿어주셔야 돼. 자연스럽게 결합하다 보면 화학적, 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중 나선이 되고 폭은 2나노메타가 되고 요 한 번 돌아가는 여기에는 3.4나노메타가 되고 여기에 10개의 이 염기 결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강의에서는 두 개의 사슬이 만나서 나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유전물질의 구조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물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물질로. 여기엔 뭐가 들어있죠? 나를 나이게 하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타고난 겁니다. 유전자가 기본적인 특성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전자가는 유전자일 뿐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책이 있다고 우리가 지식이 들어오나요? 어떻게 해야죠? 책을 펴서 뽑아내야죠. 그렇죠. 읽어내야죠.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불러내야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영어로 expression. 유전자를 영어로 gene expression. 유전자 표현.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생물학에서는 유전자 발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자가 발현돼야 돼. 그래야 그때 의미가 있죠. 유전자 발현은 결국 무엇이냐? DNA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다? 단백질을 만드는 게 유전자 발현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기능을 할 수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세포는 다 똑같은 DNA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피부세포, 뼈세포, 간세포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죠? 똑같은 정보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 세포마다 서로 다른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여러 개 있는데 한쪽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켜놨고 한쪽에서는 한글을 켜놨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느냐? 중심 원리라고 그래요. 자, 요거 잘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두 단계로 일어나요. DNA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네.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 RNA는 어떤 RNA예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예요. 특정 유전자의 정보를 갖고 있는 RNA예요. 정보를 갖고 얘가 어디로 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DNA에 있는 정보를 RNA로 만드는 이 RNA는 정보를 날르는 역할을 하죠. 전령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령 RNA, 메신저 RNA, mRNA, 요즘에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해진 mRNA가 바로 이겁니다. mRNA, 정보가 mRNA. 제가 앞에서 말씀 뭐 드렸죠? DNA와 RNA는 기본적으로 화학 구조가 거의 같다고 그랬죠? 네. 이거는 DNA에 있는 많은 정보 중에 일부를 카피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볼래? 전사. 복사한다는 얘기죠.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한 거예요. 전사.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DNA에서 RNA까지 전사했는데 RNA에 있는 정보를 단백질을 만들려니까 어라? 이 문제가 있네. 핵산화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미노산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언어예요. 외국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언어가 바뀌니까 뭐죠? 번역.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전사, 번역.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도그마라는 단어는 사실 이 과학에서 쓰기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도그마가 원래 뭐 교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이 도그마란 말이 나왔느냐?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바로 DNA 구조를 규명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크릭이 이제 프랜시스 크릭이 한 얘기 붙인 건데 왜 도그마를 썼냐 하면 정보가 DNA에서 RNA를 통해서 단백질로 흘러는 가지만 거꾸로는 안 나온다는 거지. 단백질에서 정보가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오로지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 그래서 도그마라는 말을 택해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붙인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전사를 합니다. DNA에서 RNA를 복사하는 거예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중요해요. 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DNA의 정보를 복사해야 된다. RNA에 맞는다. 그게 전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번역 외국어야. 근데 외국어뿐 아니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염기 종류 몇 개라고 그랬죠? 4가지. 생물체가 필요한 아미노산. 보통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하냐? 우리 20가지. 4개. 염기는 4개인데. 아미노산은 20개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이게 배정을 해야 정보를 다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 담당하면 4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 수 없다. 2개가 조합으로 하나를 맡으면 4 곱하기 4, 16. 그래도 4개 부족해요. 그럼 돌이 없네. 이론적으로 3개가 돼야겠네. 4 곱하기 4 곱하기 4, 64. 굉장히 많지만 정답입니다. 인접해 있는 염기 3개가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담당을 해요.
그렇게 인접해서 쌍을 이루는 세 개의 염기쌍을 뭐라 부르느냐? 그걸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르고 유전자 부호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64개의 유전자 부호가 있고요. 그 중에 3개는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보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단백질을 쭉 만들다가 저 부호가 나오면 단백질 합성 그만 종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RNA 복사하고 그 RNA가 왔을 때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겠죠. 아미노산을 누가 운반해야겠죠. 그건 누가 하느냐? 그거 RNA가 해요. 그 RNA는 뭐예요? 운반하니까 운반 RNA, 트랜스퍼 RNA, tRNA. 단백질 합성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리보솜에서. 앞선 강에서 말씀드렸어요. 리보솜은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져 있다고. 리보솜을 이루는 RNA는 리보솜 RNA, rRNA. 그러니까 RNA는 세 종류가 있죠. mRNA, tRNA, rRNA.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유전자 부호. 이 유전자 부호는 세균부터 사람까지 같은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최초의 유전과학 산물인 인슐린,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대장균이 사람 인슐린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유전자 부호를 사용하니까. 앞선 강에서 말씀드렸던 통일성, 다양성 하나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실 생명이라는 거,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도 생명을 정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는 적어도 분자생물학 수준에서는 생명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NA로부터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흐르는 정보의 흐름. 그게 생명현상이죠. 이거는 1953년에, 50년대죠. 논문은 53년에 나왔지만 50년대에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분자생물학이 태동하고 발전 과정에서 생명현상을 밝혀내고 분자 수준에서 다음에 이제 유전공학을 해서 최근 바이오텍까지 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어떤 이건 혁명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다. 왜? 이 이전까지 생명현상이라는 거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해서 밝혀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생명현상이라는 게 정보의 흐름이에요. 그 생명의 본질을, 정보가 갖고 있는 DNA라는 물질, 화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물질이 아니에요. 4개의 염기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세균부터 사람까지. 또 거기에 더해서 이들이 똑같은 유전자 부호를 사용을 해요. 뭐가 있죠? 언어는 하나예요. DNA는 언어. 문법도 똑같아. 유전자 부호. 같은 언어에 똑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현상, 정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적어도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DNA를 대를 물려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멘델 유전 법칙이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이제 멘델 하면 떠올리는 게 완두콩 일단 떠올리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3대1, 9대 3대 3대1, 열성우성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멘델 유전 법칙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숫자 이전에 멘델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옛날 사람들도 알았어요. 무언가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그런 말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뭐 여러 가지 딸, 부전자전. 영어도 있죠. Like sons, like fathers, like sons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야, 너 엄마 닮았다, 너 아빠 닮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빠 보고 당신이 아들 닮았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죠. 왜? 부모가 원조니까.
원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소진화예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데 멘델 이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물질이 섞이면 우리가 마치 물감 섞이듯이 빨간 물감과 하얀 물감 섞으면 분홍색이 나오듯이 섞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빨간 꽃, 하얀 꽃 하면 분홍꽃이 나오고 섞이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런 식이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섞이면 다 비슷해지겠죠. 근데 멘델 업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멘델은 전해지는 그 물질이 입자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섞여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야, 보라색과 하얀 꽃을 했는데 딱 그 다음 자손에서는 다 보라색이야. 안 보였어.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하얀색이 나왔어. 남아있었네? 입자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했는데 보라색 유전자와 하얀색 유전자가 같이 있을 때 다 보라색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쪽을 가리는 거, 이거를 우성이라고 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이거를 열성이라고 한 거예요. 우성과 열성은 좋다, 나쁘다, 우열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잖아. 그게 분리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분리의 법칙. 숫자는 당연히 보시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분리의 법칙. 또 하나. 염색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아까 이거 염색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유전자 이 주머니와 바지에 있는 이 주머니 제가 다른 데다 이렇게 주머니 사용하면은 얘와 얘는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에 갈 때도 여기 있는 유전자와 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와 2번 염색체 유전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겠지. 그게 독립의 법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멘델 법칙이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사람 삶하고 이런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발생을 해서 한 10개월 내로 발생되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다시 그 성장한 개체가 똑같이 물려주고 돌아가는 그 생활이 결국 생물학적인 인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쭉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우리가 이거를 생물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만 잘 생각해봐도 생물학에 대한 얘기는 다 이거구나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몸은 그냥 살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학 교재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좀 흥미로우신가요? 그렇다면 그 흥미로움을 계속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최신 현대 생물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